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김흥규. 1.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좋은 문학작품은 마치 잘 익은 사과나 포도와 같다. 탐스럽게 익은 과일은 그 아름다운 빛깔과 달콤한 맛에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을 베풀어 준다. 문학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의 세계를 더듬어가는 즐거움 속에서 많은 것을 새로이 느끼고 깨닫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시, 소설 따위를 제각기 즐겨 읽다가도 막상 문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과제로 대하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나는 문학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만한 바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없다.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특별한 상상력과 지식이 필요하리라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을 말하거나 평가를 하기도 한다. 같은 작품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에는 서로 제 생각이 옳다고 이유를 내세워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고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화는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 작품에 대해서 제각기 느끼고 이해하며 평가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다. 영화의 재미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예상과 추리, 해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러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화의 감상자요, 해석자가 된다. 문학과 독자의 관계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문학작품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한 편의 영화처럼 훌륭하게 여기거나 따분하게 느낄 수 있다. 영화를 볼 때에 적절한 호기심과 주의력이 필요한 것처럼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문학작품은 무엇인가 신비롭고 까다로운 것이라는 거리감을 미리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심오한 명작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비밀스러운 주문이나 암호가 아니다.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문학작품에 쓰이는 언어는 과학에 쓰이는 언어와 다르다. 과학의 언어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에 문학의 언어는 의미의 함축, 비유, 암시, 연상 등을 풍부하게 활용한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 과학의 언어, 문학의 언어는 별개의 언어가 아니라 그 쓰임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문학의 언어는 함축, 비유, 암시, 연상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쓰임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이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요컨대 문학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상적인 말을 잘 듣고 그 속에 담긴 생각, 태도나 심리 등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한 누구에게나 이런 능력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도 말이 오가는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주고받는 대화,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서 남에게 옮겨서 전하는 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되뇌는 독백 등이 그것이다.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 말 그 자체는 물론 이와 같은 말의 오가는 방식이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문학의 갈래는 대체로 희곡적 갈래, 서사적 갈래, 서정적 갈래, 교술적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갈래는 다음과 같은 일상의 언어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희곡적 상황의 언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담 너머 이웃집의 형제가 마당에서 다투고 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우연히 마당에 나와 있던 철수가 그 장면을 보고 듣는다. 이때 철수가 보고 듣는 현장의 일이 바로
희곡적 상황의 언어가 된다. 둘째, 서사적 상황의 언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철수가 보고 들은 이웃집 형제의 다툼을 하나의 일관된 줄거리로 엮어서 자기 집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여기에는 이웃집 형제들이 한 말들이 직접 인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철수의 묘사도 들어간다. 아울러 그것을 바라본 철수의 생각과 태도 또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가운데 담기게 된다. 이렇게 전하는 철수의 말은 철수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의 서사적 상황의 언어이다. 셋째, 서정적 상황의 언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웃집 형제가 다투고 난 뒤 형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동생이 현관 앞 층계에 앉아서 절실한 감정을 담아 혼자 말을 한다. 철수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할 경우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대체로 서정적 상황의 언어에 가까운 것이 된다. 넷째, 교술적 상황의 언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웃집 형제의 다툼을 계기로 철수가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한 평소의 체험이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교술적 상황의 언어가 된다. 또 아버님께서 철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형제 간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침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것은 교훈이나 설득을 위한 교술적 상황의 언어라 할 수 있다. 말이 오가는 방식이나 상황에 따른 일상 언어의 쓰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 유의할 점을 갈래별로 나누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희곡적 갈래의 작품 읽기. 희곡적 갈래의 작품은 대개 서술자가 끼어들지 않은 채 작중 인물들 사이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실마리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상황에 따라 지시문 속에 들어있다. 이 때문에 희곡을 읽을 때에는 작중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뜻과 암시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점은 시나리오를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연극은 영화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함축성을 좀 더 많이 활용하다는 점에 유의하며 읽는 것이 좋다. 서사적 갈래의 작품 읽기. 서사적 갈래에 속하는 양식들은 신화, 전설, 민담 따위의 설화에서부터 오늘날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소설은 근대 이래로 가장 많은 독자를 지닌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다. 따라서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서사적 갈래의 작품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서사 문학의 기본 특징은 이야기꾼 서술자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전달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건 인물, 행동 서술자, 독자 듣는 이. 위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서사적 갈래에서는 작품 속의 사건이 서술자의 중개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서술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물을 소개하고 사건을 전달하며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서술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직접 사건을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소설을 읽는다면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소설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서술자의 역할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사건이라 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르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이웃집 형제의 다툼을 다시 생각해보자. 그것을 보고 이야기로 전하는 사람 서술자의 시각,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서술 방식과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누가 옳고 그른가의 평가가 뒤바뀌기도 하고 다툼의 원인과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서술자는 다툼의 겉모습만을 생생하게 그리는데 치중하는 반면에 다른 서술자는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심리적 흐름을 중시할 수도 있다. 독자들이 대개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이런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소설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작중 인물의 성격, 사건 전개의 방식, 갈등의 원인과 의미 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울리는가를 함께 생각한다면 감상의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서정적 갈래의 작품 읽기.
보통의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서정적 갈래일 것이다. 시는 대개 배경 설명 없이 불쑥 시작하며 매우 함축적인 표현과 비유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희곡이나 소설과 달리 시는 이렇다 할 사건이 없이 짤막한 분량으로 끝난다. 그러나 시 역시 어떤 상황에서 무슨 까닭으로 누구인가가 하는 말이라는 점을 되새겨둘 필요가 있다. 시를 읽을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짐작하고 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이것과의 연관 속에서 풀리게 된다.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대개 작품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음에 유의하여 작품을 주의 깊게 읽고 음미함으로써 어렴풋하나마 가설적인 해답을 얻고 그 가설을 활용하여 작품에 대해 더욱 나은 이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교술적 갈래의 작품 읽기. 전기, 기행, 일기, 수필 등의 교술적 갈래는 허구적 요소가 없거나 적은 반면에 작가의 개인적 태도, 사고방식, 체험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교술적 갈래의 작품을 읽을 때에는 글 속에 담긴 작가의 개성과 생각을 살피면서 그 내용을 차분히 음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설과 희곡의 경우에는 작가가 작중 인물들이 뒤에 숨어 있지만 교술적 갈래의 작품에서는 작가가 바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특히 수필은 이렇게 마주치는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의 체험과 지혜를 듣게 되는 데에 즐거움이 있다. 3. 다시금 말하거니와 문학작품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나 암호가 아니다. 문학작품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로 이루어지며 인생살이의 여러 일과 생각, 느낌들을 내용으로 삼는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에 관한 보통 수준의 이해 방식이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이러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내버려두고 특별한 의미만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길이 막힌다. 문학작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감상은 그 의미를 불충분하게 생각하는 데서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캐내려는 시도가 지나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문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잘 가다듬고 엮어서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리는 예술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자세,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속에 담긴 생각과 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더욱 나은 문학 감상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문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도 기묘하다.